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1년 12개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활기찬 계절임에도 이 5월 접어들어서 또 시장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 재개라고 얘기했죠. 또 많은 나라에서 4월 말 5월 초를 넘기면서 또 긴 연휴가 있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안이죠. 많이 올라왔던 주식, 지금 이제 또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 내지는 기존의 또 하락 추세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월가발 시황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자주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환율은 등락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방향성이 애매모호합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주식, 금리, 환율에 대해서 한번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시죠? 민경원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파트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문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영연구원 리서치센터장이시죠? 김학준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긴 대세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는 주간 전망대 그래도 매주 뭐 수만 명, 때로는 1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거에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적어도 1시간은 더 걸리는 이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찾아봐 주시는 게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인데 저의 인내의 한계는 15분 같아요. 그거 좀 넘어가면은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넘기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때로는 뭐랄까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무슨 거대 담론으로 치솟다 보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주 시도하는 시장 가격 변수에 대한 진단과 전망, 이것도 사실 며느리가 모르는 겁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답 없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자, 오늘 우리 세 분 패널분들 소개해 드렸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괄식으로 가겠습니다. 초반에 먼저 한번 주식 얘기는 센터장님이 제일 나중에 하시고, 네. 금리 얘기는 문 파트장이 제일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민영권님. 네. 자, 미국 정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3월 하순부터 이렇게 뭐 V자 반등 운운하면서 상당히 잘 달려왔습니다. 5월 접어들었어도 뭐 계속 트라이 하다가. 그런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5월 14일 목요일 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흐름이 묘하긴 합니다. 그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막힐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결국은 더 갈 것 같습니까? 주식. 저는 기존에 이제 W자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왔다.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우리 증시 할 것 없이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한 또 반대쪽으로의 또 움직임이 예상된다. 네, 그렇습니다. 문 파트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금리를 보긴 하지만 네, 이제 주식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망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조금 쉬다가 다시 갈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의 조금 회사 쉬다가. 전체 전망이고요. 네, 뭐 쉬는 폭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시장이 뭐 느낄 만한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뭐 사람이 또 이제 울고 싶을 때 싸대기를 세게 맞으면 또 이제 한번 펑펑 울어야 또 마음도 풀리고 이래야 또 정신적으로 훌훌 털어내고
다시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뺨 맞은 상황이에요? 뭐 가령 클럽에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이제 늘어난다던가 네. 미국과 중국 간에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서로 비방 그리고 무역 보복 같은 거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싸대기를 또 한번 맞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 시기가 잠깐 또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지 않겠나. 이게 저희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뭐 중장기 전망입니다. 본인은 뭐 문외하세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뇌는 있지만 제 뇌가 이제 주식을 건드리기에는 좀 미진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어렵네요. 여의도 소문이 그저 나온 소문이 아니군요. 요새 문홍철 리포터 굉장히 말랑말랑해졌다더니만 살짝 완곡하게 넘어가시는 분위기. 김 센터장님, 네.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뭐 제 생각에는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라는 격도 좀 맞는 게 네, 3월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한 30% 올랐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난 10년 정도 2011년부터 중국 경제가 꺾이고 네, 한 지난 10년 정도 코스피를 회고해 보면 저점 대비 제일 많이 올랐던 게 2016년, 17년, 18년에 41% 오른 게 가장 크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럼 뭐 단기적으로 30%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까지 온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전과 같이 돌아가긴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한 10% 결핍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리커버리가 되더라도 그래서 기업 이익이 감익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최근에 봤던 이 레벨이 상당히 좀 뭐 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좀 높은 레벨 아닐까, 뭐 좀 어느 정도 높은 레벨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일단 주식 전망에 있어서는 문파트장께서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면 바로 금리로 가서 그러면 김학균 센터장님께 바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움직인 지가 좀 됩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네. 뭐 10년물 벤치마크 기준으로 뭐 한 0.64, 65 여기서 계속 뭐 머무는 그런 흐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심층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 금리입니다. 글쎄요. 좀 미국 금리는 조금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를 여지. 그래도 이제 경기의 방향은 뭐 정도의 문제지 2분기까지 바닥을 찍고 더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10년짜리 금리 기준으로는 좀 바닥은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영구원님은.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금리는 조금 더 저도 똑같이 위쪽으로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각국의 재정 부양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제 결국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될 텐데 그 공급 물량 부담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그 이후에 뭐 중앙은행이 어떻게 금리를 목표제를 발표해서 방어해 줄 건지 이런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룸이 남아 있다. 특히나 장기 금리 쪽은 레벨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파트장께서는 어떻게? 예, 이제 미국 금리죠. 예. 예, 아니 미국 금리, 우리 금리 뭐 다 할 것 없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현재 레벨이 어느 정도 하단에 좀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하단에 가깝다. 예, 한국은 조금 더 하락 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더 내릴. 예, 시장. 왜냐하면은 미국이야 워낙 안전자산이었으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있을 때 오히려 금리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레벨까지 왔는데 한국은 약간 흐름이 뭐 오르기도 했어요. 3월달, 4월달에 이제 오르기도 했고, 뭐 외국인이 좀 팔면서 뭐 3, 4월에 장기물이 또 오르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현재는 좀 강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 이제 경기 펀더멘탈을 좀 반영하면서 한국 금리는 이제 3, 4월에 못 내렸던 게 조금 더 늦게 내리면서 하락룸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미리 좀 빠져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하단에 좀 가까운 레벨이 아닌가. 현재 미국채 금리 10년이 이제 0.7%인데요. 네. 그 코로나 사태가 한번 확 번졌던 뭐 3월 말 이때
미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한 0.4대도 갔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장중에. 예. 근데 그때 시장이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거래는 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뭐 기준금리가 뭐 제로로 간 건 오케이. 그런데 기준금리가 제로일 때 저희들은 이제 금리 차 개념을 쓰거든요. 네. 이제 기준금리는 1일물이고 네. 10년짜리 미국채는 이제 10년짜리인데 그 기간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가상금리를 매기지 않습니까?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로 가는데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기준금리가 0을 가정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냐 이 고민을 이제 사람들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0.4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당시 3월 달에 있었던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였습니다. 아무리 미국채 10년이 안전자산이지만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0.6을 넘어서니까 막 또 거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과거 히스토리컬리 기준금리 대비 미국채 10년의 금리 차 등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 0.6, 0.7 정도면은 대략 10년물 하단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관련해서는 세 분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내다보시는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이제 환율까지도 한번 체크하시죠. 요새는 뭐 거의 넉넉 잡아서 1215에서 35원, 20원 안에서 뭐 꼼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 궁극적이라는 게 뭐 시차 결국 시차도 있겠지만 저는 뭐 짧게나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때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오르기 직전 레벨이 1,200원 약간 미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는 그래도 한번 뭐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긴 흐름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 뭐 환율이라는 게 결국 어떤 나라의 주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통화의 가치라는 게. 그럼 이제 글로벌리 가장 누가 부양책을 세게 쓰고 있고 성장이나 회복이 이제 빠르겠나 보면은 아무리 봐도 저는 이제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환율이 그래도 1200원 밑으로 슬쩍 발은 담글 수 있어도 네, 길게 봐서는 그래도 위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신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센터장님 저는 시차로 보면 약간 문영건님과 반대 생각이에요. 반대 생각이시다. 오히려 좀 짧게 보면은 지금 신흥국 통화가 지금 대부분의 자산이 주가도 올라오고 뭐 네. 대부분의 자산가액이 정상화됐는데 이 정상화가 안 된 영역이 신흥국 통화 같습니다. 브라질 계속 약하고요. 예. 멕시코 페소 뭐 전부 다 약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리스키한 자산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이 덜 되는데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나라들과 묶이기에는 조금 뭐 격이 안 맞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는 대외 수지를 좀 민감히 봐야 되는데 네, 이 코로나는 사실 뭐 우리가 코로나19는 거기에 대해 통찰이 없으니까 예, 이것이 만약에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3분기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통화 수학 같은 거 했습니다마는 환율이 오히려 쇼텀으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고령화의 길을 더 먼저 간 나라가 대만인데요. 네, 대만이 금리도 미국보다 더 낮고, 예, 근데 타이완 달러가 계속 강해져요. 강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물건 만드는 재주는 있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은 되는데, 대만이 한국만큼 또 애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뭐 압도적으로 애를 안 낳지만 대만도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이거든요. 저출산이.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으면서 네, 네. 구조적으로 계속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거예요. 소위 불황형 흑자가 나면서 동화 가치가 절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한국은 좀 장기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정구님. 네. 네, 환율. 네, 뭐 제 주 영역인데 일단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기존에 전망했던 부분이 2분기, 3분기 정도의 1,200원에 머무르다가 3분기부터 서서히 문홍철 파트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 이전 레벨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하반기와 좀 더 긴 시계를 가지고 환율을 분석을 했을 때 네. 최근에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생각은 우리가 원래는 이 1,200원이라는 레벨이 예. 한국 경제의 위기를 상징하는 숫자였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게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뭐 수급을 직접 보는 입장에서 1,200원이 과연 깨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크게 드는 건 사실이고요. 어찌됐든 깨진다는 말씀은 1,200원 아래로. 네, 1,190원 레벨, 뭐 80원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일단 공급이 약해졌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안 좋아졌고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외국인 자금, 특히나 주식 쪽 자금이 들어와줘야 이제 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너무 공급 쪽이 약해진 게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처럼 포스트 코로나 이전 시대처럼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탄력적인 원화 강세가 나오긴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쪽으로 지금 하반기를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따가 또 까먹고 못 여쭤볼까봐 생각날 때 앞부분에 다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이거 진짜 개미 맞습니까? 아니, 저희가 놀라운 거는 네. 바깥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한 이틀 연속 빠지는데도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이 정도 왔으면 좀 쉬어갈 만한 레벨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건 개인밖에 없어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개인 맞나 싶기도 하고 흔히 하는 말로 개미들이 이렇게 용감한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주식 사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약간 최근엔 신용 잔고도 한 6조 원까지 갔다가 이제 10조 원 가까이 됐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수익에 대한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급증. 자산에 대해서 강남 아파트가 떨어질 때 막 뭐 젊은 친구들이 막 사고 그랬다면서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에 좀 이제 수익에 대한 조급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ETN 산다라든가 저는 뭐 비트코인 현상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은 조금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이제 수익에 대한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산 투자에 있어서. 네. 근데 이게 개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병 이후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한 43조 원이 되는데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들어온 돈이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 43조 원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고객예탁금은 일종의 이제 스탁의 개념입니다. 주식 살려고 계좌에 있는 돈인데 새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개인들이 20조 원 사면 예탁금이 20조 원 줄어야 되겠죠? 네. 근데 개인 투자가가 24조 원을 코로나 발병으로 샀는데 예탁금이 20조 원 늘었으니까 실제로 들어온 돈은 이제 40조 원이 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할 때 이 직접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펀드 형태로 했습니다. 펀드로. 예, 뭐 2008년도 인사이트 펀드 인기 끌고 할 때 많이 들어오면 월 5조가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온 규모인데 이게 뭐 3월 한 달에 27조 원이 들어왔으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후에 외국인이 가장 세게 팔았던 게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국면입니다. 네. 그때 43조 원 팔았거든요. 근데 반대편에서 국민연금이 한 20조 원을 샀습니다. 연기금이.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연금 같은 게 한 2개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또 증환기금도 한 10조 원 정도가 있으니까 아직 안 사고 있죠. 증시안정기금 10조 원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조금 압도적인 내부 수급이 외국인들을 좀 매물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 같고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3월, 4월 초까지 한국보다 더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도 방역 모범국인데 지금 이제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신흥국에서 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만도 팔고 한국도 팔고 하는 건데 대만에서는 4월 중순 이후로 샀다 팔았다 합니다. 외국인들이? 예. 근데 한국에서만 더 팔고 있거든요. 그럼 수익 추정치 하향도 대만과 한국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이 막 열심히 주식을 사니까 외국인이 더 파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뭐 주식을 팔라 그럴 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이제 팔 수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는 높은 가격에도 팔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근데 결국 수급은 뭐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건 뭐 잘 모르죠. 코로나 이후는. 근데 수급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한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그 증시 부양책이 노태우 정권 때 12.12 증시 부양책이라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 투신사가 다 망해버리고 예. 결국 이제 그 수급이라는 게 결국 펀더멘탈을 못 이기는 건데 이제 글로벌하게 경기가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아무리 개미가 뭐 20, 30조 원 들어왔다 그래도 못 막는데 지금 우리가 먼 미래는 모르고 당장은 그 수급액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조금 주가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지금 공매도 금지도 나름대로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선방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별로? 그거보다는 그런 제도보다는 돈 자체가 아까 돈 말씀드린 자체가. 것처럼 정말 상상 못할 정도의 돈이 들어와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게임을 하고 있다. 예. 문 파트장께서는 네. 아니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 관련한 책을 쓰셨대요? 아 예. 제가 부끄러운 이 부분 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부끄러운 졸저를 졸저를. 예, 2016년에 썼죠. 2016년에 예. 2016년에 이미 마이너스 금리 관련한 책을 쓰셨다고? 그때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마이너스를 막 도입하기 시작했던 때였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었고 이제 요때 바짝 땡겨야 된다. 이런 제가 아니라 출판사에 이 제안이 있었고요. 제가 또 이제 콘텐츠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좀 나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또 금리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많이 봤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엮어가지고 그때 썼죠. 급하게. 그러면 4년 전에 급하게 쓰신 그 책 요즘 본인이 다시 읽어보면은 제대로 썼던가요?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써놨던가요? 뭐 좀 얼굴이 빨개지는 장면들이 꽤 있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침 그게 당시에 더 얼굴이 빨개졌던 이유가 책이 나오고 나서 한 1년 만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멋쩍게도. 그래가지고 그때 타이밍이 참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시기였었는데 다시 이제 그 다음에 금리가 또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시대가 다시 왔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을 때 볼 책이 이제 몇 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책은 나름대로 잘 팔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인쇄 수입이나 이런 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리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뭡니까 그 제롬 파월 의장 중립금리 한참 멀어서요가 재작년이죠. 2018년 10월이죠. 그렇죠. 그때죠. 그게 벌써 재작년 일이네요. 네. 그때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네. 연준이 또 금리 인상도 막 하고 해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장이 막 빠지고 할 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슬슬 어제 뭐 수요일 밤에 우리 파월 의장이 무슨 뭐 피터슨 국제연구소인가? 네, 거기 하고 온라인으로 대담까지 하는 와중에 결국 그 진행을 맡던 연구소 소장께서 물으셨어요. 마이너스 금리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파월 의장 뭐 연준 인사들은 스탠스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이제 한참 옛날에 얘기하다가 좀 조용했다가 이제 최근 한 주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관련 트윗을 또 계속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준에 대해서 그동안 금리 제로로 낮추고 양적 완화 대규모로 하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는 되게 흡족했는데 네. 이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독일이나 유럽 애들은 돈을 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이런 쌈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이 미국은 너무 높은 금리로 지금 조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연준 인사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명백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에서 썼지 않습니까? 일본도 썼고. 네. 그런데 유럽이 인플레이션이 왔다. 혹은 성장이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뒷받침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중앙은 뭐 ECB 유럽 중앙은행이나 뭐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그래도 뭐 일부 좀 좋은 게 있었다. 이렇게 면피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실제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했는데 오히려 별로 좋아지는 건 없고 금융기관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연준 인사들도 통화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제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연준 인사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은 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이너스 금리하고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는 마이너스 금리는 이건 마치 사과와 오렌지처럼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네.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 그동안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오래 했거든요. 한 5, 6년 네, 네.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했던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어떠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 그냥 중앙은행 혼자 마이너스 금리 도입해서 그냥 혼자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뭐 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예. 뭐 코로나 이전까지의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그것도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뭐 정책 금리의 마이너스라기보다도 예측은 금리의 마이너스죠. 그렇죠. 이제 네, 테크니컬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네, 네. 결국 은행들한테 돈 남기면 니네 마이너스 금리만큼 페널티 물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우 이거 무느니 대출해야겠다. 이게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의도였겠는데. 의도였지만 의도는 좋았으나 음. 현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는 마이너스 금리는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로 빌린다는 얘기죠, 진짜 말 그대로. 네, 미국채 10년을 막 마이너스로 발행을 해 왕창. 그러면은 국가 부채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채는 줄어드네요. 더 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가지고 쓰면은 에브리바디 해피한 거 아니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뭐를 트럼프 대통령의 요 생각에. 동의를 네, 하신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이너스 금리는 사과고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는 마이너스 금리는 오렌지. 지금 유럽에서 쓰고 있던 과거의 그 마이너스 금리 이건 효과 없어요.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럼 과연 앞으로 이 둘 중에 뭘 할 거냐? 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전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망은 달라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뭐 연준 인사들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뭐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지만 우리 가끔 이제 뭐 얘기 친구들이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싸우는데 알고 보면 서로 딴 얘기하고 다른 있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논쟁도 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마이너스와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는 마이너스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 촌놈들끼리 야 추풍령 휴게소가 김천 위야 아래 이거 갖고 둘이 막 싸우는데 한 친구는 서울서 출발하는 그 기준이었고 한 친구는 또 부산서 올라오는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싸우고 있더라고. 우리 각자의 관점으로 가면 이게 다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글쎄. 근데 김학균 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월가 뉴욕발 시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뭐 네거티브 페드 레이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근데 뭐 미국도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작년 4분기에 그 일본의 그 정부의 순이자 비용 지출이 거의 제로더라고요. GDP의 230%가 부채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정부 부채가 많게 되면 예금자들을 이제 억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현실화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가에는 조금 반영이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주가가 3월에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왔는데 네. 회복이 제일 더딘 게 미국의 금융주거든요. 물론 뭐 대손 쌓아야 되고 자사주 같은 거 못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어떤 낮은 금리에 대한 트라우마, 뭐 도이치방크 이런데 아주 뭐 마이너스 금리에 그냥 은행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행이 망한다라고 하는 게 시스템 리스크 없이 은행이 망한다는 건 생각하기가 힘든데 뭐 유럽에서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 있었던 게 아닌데 저금리가 장기화되니까 그냥 그 후유증이 은행에 망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뭐 주가라고 하는 게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거의 모든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높죠. 그때 우리 코스피 940이었고 네. 미국은 뭐 한 150% 높을 텐데 유럽의 은행주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2008년 4분기 저점 대비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니까 지금은 미국 그 은행주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트라우마를 상상하고 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 파트장께서 말씀하신 뭐 20이나 BOJ에서 야 쓸데없이 중앙은행에다가 오래 박아두지 마. 과하게 그거 하면 0.1%가 됐건 독일처럼 뭐 22처럼 0.6% 마이너스를 때리든 그 오렌지의 마이너스 금리든
트럼프 대통령 마냥 뭐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모른 척 하는 거지. 야, 뭐 다들 뭐 마이너스 빌려갖고 말이지. 돈도 받아가면서 돈 빌리고. 사과에 그게 됐건 간에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혹시나 그게 현실화된다면 달러는 우회되는 거예요. 우회될까요, 진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풀어줬는데 달러가 왜 강세냐? 왜 저 달러 지수 나이까지 100레벨을 사수를 하고 있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간단하죠. 이게 부양책, 통화 부양도 하는 거고 재정 부양도 하는 상황에서 아까 파트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양책에 어디가 가장 효과가 좋을 거냐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금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순환이 돼야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최근에 FX 달러원 FX 수합 시장을 보시게 되면 조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1분기 말에 분기 말 이슈가 끝나고 나서 유로랑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조달하는 비용은 다시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여전히 선진국 금융시장 내에서도 달러 조달 수요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연준이 신흥국들한테 잠깐만요. 조금 이제 우리 민 파트장님 말씀하시는 요것이 조금 덜 익숙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빠졌는데 조달하는데 힘들다 하니까 지금 서포인트 개념을 하신 말씀 아니야? 조달 비용으로 베이시스와 비준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는 달러가 인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랑 엔화를 디스카운트한다는 거죠. 네. 물물 교환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로화를 들고 가서 이거 가치에 맞는 달러를 주세요 했는데 이전에는 1대1 등가 교환이었다면 이제는 디스카운트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1유로 줬더니 이전엔 1달러를 줬는데 이제는 뭐 0.97센트 막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상대적인 유로랑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이 신흥국들한테도 비슷한 조치를 해줬었어요. 유동성을 풀면서 너네 미국채 팔지 말고 그거 들고 오면 담보로 달러 대출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달러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신흥국들이 3월, 4월에 달러 조달하는 스트레스, 이제 펀딩 스트레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난이도가 낮아졌냐라는 거죠.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 연준 의도하고 조금은 다르게 연준이 최종 대부자를 하겠다라고 자처했지만 그 풀어준 달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아직까지 100% 순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할지언정 이게 과연 전 세계로 순환되는 달러화가 될 거냐? 저는 거기에 조금 회의적이라서 오히려 그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해서 미국 자산 가격 날아가고 그리고 재정 부양책까지 더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만 회피한 거죠. 그러면 달러는 다시 한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슈를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죠? 그 왜 옛날에 미국 재무장관 했던 양반 중에 그 달러가 우리 돈인데 그걸로 뭐 문제 생기는 거는 너가 문제 했던 양반 뭐. 아, 그게 70년대인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네요. 존 코널린가 뭐.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때도 한번 비슷한 문제가 70년대 초, 60년대 말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이 달러 막 풀어내니까 그때의 상황은 이제 약달러였죠. 엄청난 약달러. 약달러가 문제였다? 당시 약달러가 문제여가지고 그때 이제 60년대, 6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프랑스에서 당시에는 이제 금과 달러를 이제 등가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가지고서 미국에 가면은 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딱 보니까 미국이 대규모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전쟁도 베트남이랑 하는데 저거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그 소련과의 우주 경쟁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막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저거 쟤네 돈 금 못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서 금 내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면 돈 다 빼가고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재빠르게 돈을 막 뺐죠. 금을 뺐죠. 금을. 달러를 주고. 그때 드골 대통령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지스베스카르 땡인가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을 이제 빼갖고 다른 나라도 보니까 저거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이제 막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배째 이랬죠. 그 1971년에 그 닉슨 쇼크였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그 아까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어차피 문제 있지만 니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배째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 빌려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에 이제 돈 빌려주면은 처음에는 서서 빌려주지만 나중에 엎드려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은행에서? 은행이. 예. 3천억 빌려줬어요. 빌려줄 때는 뒷짐지고 빌려주지만 나중에 막 기업이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제발 좀 돈 좀 갚아달라고 이번에 돈 빌려줄게요. 나중에 갚으세요. 더 빌려주고 이렇게 되죠. 3천억 빌리니까 그게 되지만 3천만 원 빌렸다가는 죽어요, 죽어. 아유 그러면 이게 시달려서 죽어. 원래 유전 무죄. 은행 유전 계시지만 무죄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아닙니까? 한 3천억이나 3조 빌린 데는 빌려준 데서 가서 이렇게 뭐 어디 어깨라도 풀어드릴까 이래 되지만 한 돈 300만 원, 돈 3천만 원 빌렸다가는 그 횡령도 그래요. 횡령도. 횡령도 1, 2억 하면은 바로 그냥 3년형, 5년형. 어, 근데 크게 50억 이상 어. 타집행위. 다 집행유예. 세금도 그렇습니다. 아, 방송 좋은 내용 한다. 참, 네. 막 달러도 됐고 뭐 채권 하지만 뭐 시황 보다 보니 미국에 뭐 잘 나가는 매니저가 했다는 말이 지금 미국에서 회사 사시면 뭐 이거는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만회예요. 이런 얘기도 저도 한번 봤어요. 연준이 무조건 받쳐주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절대 마이너스 뭐 손실 나지 않는 투자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별로 관심 없다. 난 지금 내 주식이 우회될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그게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국내 뭐 마진콜, 캐시콜이 매일 날라오는 원유, 유가 이쪽 투자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지만 달러 글쎄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요즘 달러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까 민영군께서 힌트 다 주셨대. 대기실에서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뭐 빵빵한 데서 막 맞고 있으니까 기껏해야 20원, 좀 움직여봐야 30원 안에서 그냥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많이 먹어봐야 10원장. 예, 그런 상황인데 주식이 역시 결국 문제인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급인데 내친 김에 우리 2천을 갖다 회복하면 안 되나요? 아니 뭐 1950 갔는데 뭐 2000이 뭐 바닥에서 뭐 한 500포인트 올랐는데 근데 이제 500포인트, 문제는 네. 여기서 유의미하게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네, 그렇죠. 문제인데요. 우리 시장이 사실 최근 10년 주가를 보면은 2017년만 한 2,600 갔고 그 이전에 한 7년 정도가 뭐 1,850에서 뭐 2,150 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박스피. 근데 뭐 삼성전자의 힘이 컸습니다만은 2,600 갈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50조 원, 160조 원대로 이익의 레벨이 확 높아졌습니다. 네. 예, 단기순이익이요. 네, 코스피 네. 상장사. 네, 네. 근데 작년에 코스피 상장사 단기순이익이 77조 원까지 떨어졌고 코로나 이전이죠. 올해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워낙 나빠서.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가 한 93조 원입니다. 그럼 이제 150조 원대 레벨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네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 없을 때도 이익이 많이 낮아져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주가가 이익으로만 보면 예전에 140조, 150조 원 벌기 전의 레벨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얼만데요? 지수로 그게 말씀드리면. 뭐 제 생각에는 2,000 조금 넘는 레벨이 PER이 한 11배 정도 돼서 거기 가면 좀 머뭇머뭇거리고 하는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어떤 시장의 기대가 바뀌기 전에는 주식이 많이 오르긴 좀 힘든 거 아닌가. 빠졌을 때 사서 위쪽에 좀 싸졌을 때 사야 룸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게 또 한편으로는 투자하는 사람에게 기회인데 근데 뭐 기업 망하는 것도 다 맞고 중앙은행들이 해서 저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16년까지 보여줬던 박스권 잘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인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질적으로 일본처럼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된다 그랬을 때 갖는 본질적인 거부감이 이 자산 시장입니다. 뭐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졌고,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주식은 80년대 후반은 니케이의 PER이 한 80배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버블이거든요. 버블이니까 벌을 받은 거죠. 근데 일본이 그 양적 완화도 제일 먼저 했고, 뭔가 계속 인위적으로 경제를 바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안 망하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낮은 부도율이거든요. 낮은 부도율. 부도율.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은 조금 뭐 실력 없는 주체들이 죽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사람들이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크게 탈나는 것도 없는데 회복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는 주가가 1년 만에 한 80% 빠졌는데 일본 니케이는 20년 동안 80%가 빠진 겁니다. 네. 근데 뭐 한국이야 뭐 일본 니케이와 같은 버블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재미없는 미래의 그림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입니다. 주식이 이제 좀 트레이딩 마켓으로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뭐 늘 그렇죠. 코스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짜릿함을 잊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600 하다 지금 한 1,900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의 고점은 물론 아주 먼 고점은 2,900이지만 예. 지금 한 600, 한 8, 90 하잖아요. 예. 짧은 고점도 지금 우리 정부의 혁신 성장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지만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에도 혁신 성장 나왔을 때 코스닥이 92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의 특징은 짧은 변동성입니다. 이게 추세가 아니고. 근데 조금 슬픈 거는 이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만들었죠. 네. 이름도 비슷한데 이 90년대 중반에 미국이 신경제란 이름으로 미국의 성장주가 잘 나갈 때 많은 나라의 시장, 많은 국가들이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한국은 코스닥 만들고 일본은 나스닥 재팬 만들고 영국은 AIM, 대만은 그레타이 비슷한 그 코스닥, 나스닥의 아류들이 만들어졌는데 멀쩡한 건 나스닥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코스닥의 시대를 보면 매우 답답하지만 그 뭐 기술력이 좋다고 말하는 독일의 노이어 마켓 폐쇄됐습니다. 일본의 나스닥 재팬 폐쇄됐습니다. 지금 있는 자스닥은 성장주 시장이 아니라 일본의 중소기업들 거래되는 거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성장주라고 하는 게 이게 뭐 특정한 어떤 쪽에선 좀 되겠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 말고는 성공한 경험은 뭐 이게 뭐 미래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참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이 있는 나라, 또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 또 파산법 같은 게 있어서 망해도 막 재개할 수 있는 나라, 또 교육의 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저는 변동성으로 봅니다. 예. 변동성으로 본다. 그나마 주식 관련해서는 문파트장께서 그나마 제일 이렇게 희망적인 그걸 제시해 주셨으니까 좀 이따 듣기로 하고 한번 민정구님 한번 아까 모두의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견해는 밝히셨어요. 한번 네. 그 근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주가라는 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한 단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쳐줄게라는 걸 이제 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주가와 퍼를 계산해 봤을 때 적정하냐? 주가 자체는 2월 고점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뭐 S&P를 잠깐 예로 들어보자면 2월 고점이었을 때 S&P 500의 퍼가 19배였었습니다. 19. 근데 지금 최근에 23배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EPS 전망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EPS 전망을 무시하고 달린 거죠.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닫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니까 이제 퍼라는 비율이 이제 19배, 고점 19배보다 훨씬 높은 23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이제 흔히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메인 스트릿과 월스트리트의 대결이다. 그래서 여기서 덴저러스 갭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과연 이익을 못 벌어들이는 기업의
주가에 이만한 가치를 쳐주는 게 맞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게 첫 번째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아까 센터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들이 이 자체적인 내부 수급 이슈가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개인들이 정말 좋은 주식을 찾아가서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다면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믿어볼 만하다, 뭐 혹은 뭐 좀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이 수출이 얼마나 잘 되냐가 주가 가치에 굉장히 직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선행 지표를 찾아보고, 그리고 뭐 언택트라고 저희가 지금 포스트 네. 코로나를 명명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더 올라올 거고, 이런 비관적인 글로벌 무역 전망의 비관 일색인 상황에서 과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지금 가격까지 올라오는 게 맞냐?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시적인 버블 정도? 혹은 저희가 뭐 이런 말씀하시면 되게 부정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회광반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협지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네, 크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회광반조라 무협지 알고 검색을 오셔야 권해드립니다. 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제대로 뭐 아까는 뺨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진짜 본질적인 걸 찾아가서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발생한 갭이 메워질 때 올라와야 진짜 제대로 된 주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 뭐 당연히 환율을 보는 환쟁이기 때문에 뭐 환율을 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학경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뭐 그런 그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니 저도 최근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빵, A 2개 들어가는 빵은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잘 가는데, 아마존도 넷플릭스도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주들 빌빌거려요. 뭐 보잉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주 포드나 GM도 보니까 이게 아이고 3, 40년 전보다도 못해요. 엑슨모빌 같은 거는 뭐 유가가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닷컴 버블 무너졌을 때 저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수만 이렇게 왔지 거기서 뭘 아무거나 들고 있었다고 지수 올라온 만큼을 다 못 누린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스닥이 그동안에 올랐다, 코스피가 얼마 올랐다라고 합니다만 단기간에 50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는 놈만 가는 거고 그거 한 데다가 제 지인은 전화가 와가지고 연간 얼마라더라? 360이면 월 30만 원인가? 카드 번호를 갖다가 찍어달라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요? 종목 찍어주겠대. 예? 예, 종목 찍어준다 해갖고 그냥 저하고 뭐 지인이라고 하기보다도 저의 이제 거의 집안 사람이죠. 형님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저는 일단 뭐 차라리 송금을 해달라면 해주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카드 번호까지 보내달라 합니까? 그리고 월 30. 아유 그 천기를 갖다가 월 30밖에 안 팔아? 30만 원에? 그리고 말았는데 시장의 질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좀 좋아지는 퀄리티가 좀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 사실 한국은 그냥 삼성전자보다 조금 뭐 낙폭이 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월 3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죠. 그쪽에서 찍어주는 종목 잡으면 가죠. 아니, 무료로 해주면 몰라도 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상당수 재테크 책처럼. 근데 그렇게 문자 오는 것들은 사라는 문자는 오는데 팔아라는 문자는 없다면서. 예.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좀 아마존이나 이런 건 뭐 계속 사상 최고가니까요. 네. 한국이 세계 증시에서 한 13번째 되는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시총 다 합쳐도 아마존보다 못하니까 참 공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슬픕니다. 공룡이 예. 됐는데 그런 성장주가 아마존이 뭐 성장 가치는 있는데 이제 PER이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살기가 어려울 때
성장주가 됩니다. 뭐 아마존이 엉터리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뭔가 살기가 어려울 때. 뭔가 이제 성장이 희소해질 때 경기가 나쁠 때 성장이 희소해질 때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업종이 뭔가 다 약점이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투자자들의 쏠림은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회사들 혹은 뭐 바이오 같은 거는 컨셉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성장주들이 비싼 종목이 더 가고 싼 종목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성장주 강세도 저는 뭐 그런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전통적인 시클리컬 주식들은 엑스모빌 같은 건 너무 싸지만 너무 또 약점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야 약점이 있는 기업들도 조금 묻어서 감추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로 보면 경기가 좋아질 때 가치주가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성장주가 되는데 지금 뭐 한국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게 뭐 언택트로 모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들인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그런 류의 주식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따지고 이것저것 고민 많이 하는 가치 투자자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가치주는 어떤 겁니까? 보니까 PBR이 0.3배 미만이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존경하는 한 가치 투자자 한 분은 야, 내가 가치주 PBR 0.2배 샀는데 그게 반토막 났어 하는 분이 있으면 PBR이 0.1배가 됐어요. 0.2일 때 PBR 0.2일 때 샀는데 그게 반토막이나 0.1배가 된 겁니다. PBR이. 그러니까 뭔가 쏠림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바뀌려면 예를 들면 먼저 갔던 성장주가 야 이건 많이 올랐으면 좀 쉬자. 너네들이 올라가자. 시장은 이렇게 안 되고요. 먼저 갔던 게 죽어야 주도주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건데 지금은 뭐 조금 성장주 주가가 과하다 싶었는데도 그쪽으로 지금도 쏠림이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죽을 거냐 이건 모르겠지만 꼭 뭐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류의 시세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문제거든요. 컨셉 주식입니다. 그 컨셉을 투자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달렸구나 과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 이제 꺾이는 거니까 지금 가는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꺾여야 뭐 우리 뭐 포스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배당도 주고 뭐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참 기본적인 주식이나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당신 문제 있어라는 어떤 욕을 듣는 거는 제가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만 나는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듣고 주식 관련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두 가지 그 용어가 생각나요. 운칠기산 복불복. 문파트장께서는 네. 아까 어떤 점에서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어디서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희가- 하우스 뷰라는 전제하에 네. 말씀하셨지만 회사 전망을 또 빌어 제가 방어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셨어요? 그래서 뭐 일단 회사 뷰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회사비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희가 강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시계가 그렇게 길진 않고요. 한 내년 상반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기업이 좋아져서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풀었는데 지 돈이 어디 가겠어요? 저는 아까 뭐 개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주식을 사고 싶다는 것도 뭐 저도 사실 느끼는 게 돈은 엄청 많아요. 뭐 제가 많다는 얘기 아니고요. 돈은 많은데 집을 못 사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지금 내가 이거를 뭐 물고 죽을 것도 아니고 은행에 1%도 안 되는 예금에 넣어놓자니 아깝고 뭘 하고 싶은데 마침 뉴스에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30~40% 빠졌대요. 그러면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집은 포기했고 은행 이자는 낮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쌀을 공급하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 이렇게 싸졌다. 그럼 사고 싶지 않겠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개인들이 사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이 안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부동산이 안 빠질 것 같다. 네.
지금 부동산 뭐 코로나 때문에 강남이 몇 억 떨어졌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실제 급매물도 많이 나왔고 저는 이제 서울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이외의 부동산은 그래봐야 뭐 오른 거에서 얼마 빠졌다고. 그쵸. 예. 서울 외의 부동산 제가 잘 모르고 예. 저는 사실 이제 부동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처럼 양극화가 난다고 보거든요. 네. 원래 이제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가는데 초과 유동성이 풀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극단적. 돈이 풀리면 네. 그러면서 저성장으로 가면. 돈이 풀렸는데도. 네. 돈이 풀렸는데 성장을 높이지 센터장님도- 못하는 거죠. 성장이 안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성장이라고 하면 골고루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되는 놈만 좋아 하는 보이는 거죠. 쪽으로 되는 놈만. 네. 여지가 있죠. 그럼 한국에서 되는 부동산이 어디겠습니까? 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도 강하게 나오고 뭐 집값이 잡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 하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채권을 하는 사람들이 뭐 딴 건 몰라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금방 알거든요. 이 채권이라는 게 원래 이제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뭐 주가나 혹은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유동성의 힘 때문에 뭐 그렇다고 주가가 뭐 2,600, 700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좀 제한적이나마 2,000 이상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튈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튈 것 같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네. 와, 튄다는 표현까지. 아 그런가요? 튀면 좀 센 발언인가? 약간 좀 오를 수 있다. 튄다는 거는 최근 우리가 봤던 요 한두 달 봤던 그렇습니까? 이 정도가 튀는 거지. 예. 아 그러면 이제 오른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오른다라고 이제 저희 회사의 전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겁하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비겁해지셨어. 응.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뭐 지금까지 경험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제나 의문에 대한 그 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옛날에 이제 제 친구가 회계사 공부 막 하고 이러는데 예. 저보고 야 공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책을 10번 읽는데요. 어. 몰라도 어. 어느 순간 이게 깨쳐진대.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개소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분석하면서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깊이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돈이 있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한국 주식 중에 과연 사고 싶은 주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채권도 제가 좀 보면서 이러는데 해외 주식, 뭐 해외 채권 이렇게 보면은 해외 특히 미국 기업은요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국내 기업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뭐 재무 상태는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그 어떤 꿈을 판다는 것 그리고 독점력 그리고 어떤 규제로부터의 자유로움, 승자 독식 이런 문화 자체가 솔직히 넘사벽입니다. 이거는 직접 분석을 해보면 아는데 그걸 보다가 한국 기업을 보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건덕지가 전혀 안 나와요. 성장성이나 꿈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이제 악덕 기업이에요. 이익을 독점하고 소비자에게 갈 이익이 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 라고 저는 이제 연필을 좀 이제 요즘 제가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요. 캐시플로 좋고 이익 잘 나는 회사 악덕 기업이다. 또 공감합니다. 민영권님, 네. 제가 이제 민영권님한테 듣고 김학준 센터장님한테 여쭤볼 일이 있어서 하는데 달러 시황 쓰신 지 몇 년이시죠? 저 이제 5년 좀 5년. 넘었습니다. 뭘 알고 쓰신 거는 몇 년째 됐어요 이제? 한 2년 정도. 네. 한 2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3년 동안의 그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시기였어요 그게? 일단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사실 대학생 때는 그리고 뭐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매크로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그냥 거시경제야 이 정도였는데 예. 뭐 환율, 금리 얘기만 다 들어봤었고 환율은 달러원만 있는 줄 알았죠, 심지어. 네,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이제 외환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친구를 사귈 때도 대화 나눠보고 같이 술도 먹어보고 게임하면서 같이 욕도 해보고 이래야 이 친밀도가 점점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친구를 소개시켜줄 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환 시장이랑 환율과 친해지는 되게 처음엔 어색하고 서먹했는데 점점 친밀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그 지난 한 3년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답 없는 영역을 갖다가 미리 분석하고 전망하는 업이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예측의 정확도라는 것은 51대 49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51을 맞추고 49가 틀려도 그거는 괜찮은 건데 아니면은 훌륭한 저기 애널리스트나 전망가는 누군가 하면은 일관되게 틀리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아 전망 걸어 나오는 순간 빠지더라 뭐 이런 이 사람 있어요. 일관되게 틀려주면 진짜 귀한 사람이야.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주식 투자 그냥 뭐 돈 있다고 막 하지 마시고 공부들 하세요. 아유,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식 공부를 이 나이에 다들 퇴직하시고 뭐 딱히 뭐 이제 재취업도 힘들고 목돈은 좀 잡혔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자 줘서 뭐 사라는 거 그거 이것도 왠지 불안하고 아닌 것 같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참 어려운데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을 사는 거니까 네. 뭐 이게 제 생각에는 공부한다고 버는 건 아니고 다만 공부를 안 하면은 벌지 못합니다. 한두 번 벌어도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그 주식 투자의 어떤 충분 조건 아니지만 뭐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기업에 대해서 보는 거죠. 이게 뭐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배당은 주는지 또 지금은 앞서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 슬픈 거는 이게 주식형 펀드에선 돈이 빠져나갑니다. 43조 원이 들어오는데 펀드에서 5조 원이 빠져나가는 것도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한 집단의 주식에 대한 선호가 바뀌면 누군 뭐 직접 투자하고 누군 간접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정보도 또 많은 거예요. 정보도 제 생각엔 뭐 쓰레기도 많지만 이런 또 양질의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투자라는 게 안 하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꼭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 하면 되지 누가 안 한다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잘 맞춰서 하느냐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뭐 맞췄다 틀렸다 하는 건데 일관된 프레임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버는 데는 틀에 박힌 사람이 벌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프레임은 투자라고 하는 건 야구 선수 타율과 똑같아요. 쳤다 못 쳤다 장기전의 게임인데 에버리지를 높여야 되는데 그럼 프레임이 없으면 내가 틀려도 뭘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배움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투자에는 유연한 게 중요하지만 뭔가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내가 실패로부터 배우고 하는 거니까 뭐라도 주식을 사실 때 4-5가지 이유 정도가 있으면 한번 좀 사보시고 그래야 뭐 내가 기존이 틀렸다 잘못 봤다 배움이 있는 거니까요. 이게 뭐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좋은 예가 떠오르네요. 꾸준한 3할 때 타자 하고 시즌 타율은 1할 때인데 코리안 시리즈 5차전에서 말로 홈런을 때리는 경우. 그거 좀 어렵죠. 코리안 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세 분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뭔가 또 4월 달하고는 약간 또 다른 5월이에요.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부터 해서 미중 간의 갈등 뭐 등등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세 분 중에 한두 가지씩만 앞으로 투자 어느 쪽 투자든 간에 하시는 분들이 요거 조금 체크하면서 가십시오 하는 거 듣고 마무리하죠. 민영구님부터 해서. 저는 뭐 일단 외환 시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남아있는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첫 번째는 위안화를 꼽고 싶고요. 위안화. 네, 위안화 환율에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뭐 대선 얼마 안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딘가 떠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중국이죠. 네. 뭐 미국인들도 다 싫어하는 국가인데 예. 공공의 적도 있겠다. 그래서 이 위안화 가치 변동이 향후 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 이런 요인들 때문에 출렁이기 시작한다면 그 블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원화, 호주 달러 같은 통화 그리고 그 국가들의 금융시장도 함께 흔들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주식 쪽에서 더 중요한 이슈긴 하겠지만 외국인 주식시장 자금이 언제 귀환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환율이 빠져야지 외국인 자금이 주식에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외환 시장에서 볼 때 외국인 주식 자금은 강력한 공급 주체거든요.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외환 시장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이 들어와줘서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이제 전혀 반대된 네, 의견을 예.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위안화랑 외국인 자금의 주식시장 쪽의 귀환 그게 언제가 될지 오케이.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파트장님.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시기긴 하지만 뭐 옛날에 제가 증시는 모르지만 증시 개건 중에 5월에는 좀 팔고 쉬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네. 동영상 강의를 막 구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그게 한 20강인가 25강 되는 강의였거든요. 혹시 저 학원가 그 일타 강사님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분은 왜냐면 아니셨고. 그게 왜 확신하냐면 음. 그분이 그 마지막 강의 때 나오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기술적 분석을 25시간 동안 배웠지만 네. 배우기 전과 네. 배운 이후에 주식 투자 성과는 단 하나의 변화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하네. 네. 이게 솔직하신 분이잖아요. 절대 어떤 사짜는 아니신 분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왜 25시간 동안 듣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개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끌려다가 나중에 계속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분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지식이 있고서 돈을 못 버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못 버는 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잠깐 좀 쉴 줄도 알고 자기가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게 어느 정도 지식이 생기면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 없을 때와 있는 거의 차이는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불교 비슷한 얘기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큰 깨달음을 거기서 얻어가지고 네. 잠깐 쉴 때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네. 내가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투기적으로 매매를 했거나 요즘 보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인버스를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저점에서 막 매수해가지고 왕창 먹었어요 지금. 그럼 사람이 또 먹고 싶잖아. 근데 지수가 좀 흔들려. 그럼 또 막 쇼치고 싶거든요. 양빵으로 다 먹고 싶다. 다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럴 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고 있구나.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자. 적당히 먹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5월 달에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파트장의 조로 현상이 나타나네요. 지금 나이로 보나 네, 비주얼로 보나. 나이는 많습니다. 나이는 많으셔. 네, 많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르고 막 이런 장이 뭐 몇십 년에 한 번 오는데 이건 무조건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지금 뭐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 2008년이죠. 네. 금융위기 때 네. 코스피가 1,700으로 떨어졌을 때 와 너무 싸다. 막 샀습니다. 그래도 나름 리스크 관리한다고 1,600 가니까 또 샀어요. 물타기도 하고. 네, 1,500 너무 싸. 또 샀어요. 1,400 또 샀습니다. 돈 없어 이제. 돈이 없어. 네. 네. 지수가 그때 870까지 갔거든요. 네. 그걸 다 견뎌냈어. 아니요. 손절했죠. 그거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제가 얻어가지고 그때 조로 현상이 그때 와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수업료 제대로 내셨구만. 네. 센터장님. 네. 저는 좀 코로나 자체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그 신흥국에서 코로나가 좀 관심사입니다. 브라질 같은 데가 잘 안 잡히는데 예.
뭐 신흥국이 탈이 나더라도 금융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브라질이 탈 난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라 간의 교역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은 잡히고 있지만 신흥국 쪽에 코로나가 좀 중요해 보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먼저 간 나라인데 먼저 조금 뭐 이거를 느슨하게 하니까 바로 또 퍼져가지고 또 한국의 코로나 확진 속도라고 하는 게 좀 글로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자의 증가 속도나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조금 상징적인 선행적인 어떤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장세인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장세인 것 같고, 예. 최대한 1시간 남짓 되는 이 방송 중에 코로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오며 가며 뉴스 채널을 트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세상이 온통 그걸로 함몰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살피고 알고 체크하고 따지고 가야 될 사안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알려야 될 언론 차원에서 그런 어떤 뉴스나 소식들도 많을 텐데 너무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는 거 아닌가 싶고 해서 코로나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결국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네요. 결국 이 확진자 수 그래프 이 부분도 계속 시장에 주된 어떤 모멘텀으로 앞으로도 자리를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분 오늘 뭐 또 기탄 없이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문파트장님은 또 한동안 또 잠수 타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뭐 회사에서는 또 애매하게 외부 활동을 저희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좀 철저하셔가지고 예, 이번 주 클럽 사건 때문에 클럽 사건 예, 때문에 또 외부 활동을 당분간 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운기조식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야성적인 예. 원래의 그 야수적 본능을 한번 또 발휘해 보여드리게 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한번 걸리면은 본능이 많이 순응하는 본능으로 변한다고 하던데. 조선 총리 착해진 거 보세요. 네. 네. 세 분 감사하고 예. 5월 벌써 뭐 절기로는 벌써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맑은 날 다니시다 보면은 산이 푸르고 참 좋고 강은 좀 가물어서 수량은 적습니다만 강물도 파랗고 이런 상황인데요. 의외로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한 번씩 뭐 스크린에만 계속 눈을 두지 마시고 하늘도 보시고 산도 보시는 그런 5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글로 읽을 것보다 굉장히 유쾌하시네요. 네? 그런가요? 원래 더 유쾌했었는데.